자, 국소 강사입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6회 10문제 모의고사 평가론으로 한번 맞춰갖고 왔어요. 그리고 7회 모의고사는 다음 주 정도나 올릴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또 4회 전국 모의고사를 받지 않습니까? 요새 저기 민법과 공법이 쉽게 나오는 이런 추세여서 그런지 학개론으로 지금 난이도를 좀 조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난이도를 살짝 올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평가론 10문제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요령, 제가 해설 들어가기 전에 스탑 이런 말을 한번 할 테니까 문제를 한번 유튜브 상으로 풀어보고 싶은 분은 스탑 해놓고 한번 풀고 해설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들어간다. 자, 감정평가론 10문제요. 첫 번째. 자, 스탑 이렇게 하면 그 스탑 해놓고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리고 플레이 눌러서 저랑 해설을 듣고. 자, 감정평가의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인데, 자, 주저리 해설을 항상 지역분석은 두 문자가 떠올라야죠. 지표수준, 표준적 이용을 찾아내고,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내고, 개별분석은 개최 가격,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죠. 근데 또 있죠. 찌읒. 지역분석은 적합의 원칙을 활용하고,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를 부과합니다. 개별 분석은 끼어. 개별 분석은 기능적, 개별 분석에서는 균형의 원칙을 활용해야 되고,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를 행합니다. 자,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별 분석이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보다 선행합니다. X, 항상 큰 분석인 지역을 먼저 분석하는 거죠. 지역을. 틀렸고. 자, 일반적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개별 상태.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 조건이라면 일반적 요인이 아니라 개별 요인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요게 맞았네요.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항상 지역 분석을 먼저 하니까 지역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3번이 정답. 인근 지역은 고정 경직적인 게 아니죠. 항상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동일수급권, 인근 지역을 포함하나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 있는 유사지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유사지역도 포함을 하겠죠. 유사지역도. 근데 얘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 대상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인근 지역이죠. 인근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모두 어디 안에? 같은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이라는 동일 시장 권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입니다. 이런 표현이 잘 나오죠. 자, 가격 원칙 스탑. 풀어보셨죠? 자, 대체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유사한 재화는 가격이 유사해진다는 거죠. 서로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유사한 재화가 유사해집니까? 가격이. 그러면 소비자 행동이죠. 비슷한 재화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항상 싼 재화를 선택하더라. 자,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이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서 유사해지는 거죠. 또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것이고요. 1번 뭐 틀린 게 없네요. 자, 예측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 활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수익환원법은 아주 단골의 감초 같은 용어예요.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치 정의는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런데 요 장내 기대이익이라는 걸 두 글자로 합치면 수익이고, 현재 가치로 환원합니다. 요걸 뽑아서 환원을 뽑으면 결국 가치의 정의를 기초로 하는 게 바로 수익 환원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가치가 왜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장래 기대이익으로 추계합니까? 그러면 영속성 때문이잖아요. 영속성. 그러니까 이 가치 정의가 나오면 우리 부동산학의 특성에서는 영속성을 들어주는 거죠. 같이 나오면 영속성의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그러면 어떤 특성의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수익환원법도. 그렇죠. 가치의 정의를 기반으로 만든 게 수익환원법이니까 가치가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수익환원법도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된 게 두 가지가 가치정의, 수익환원법 방식 중에. 그런데 가치라는 거 항상 장래의 이익으로부터 추계되는 거잖아요. 과거나 현재는 이미 지나간 사실이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항상 장래의 변화를 예측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치를 추정할 때. 가치를 추정할 때는 장래 이익으로 추정하니까 장래 이익이 어떻게 변화되고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장래 변화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측과 변동의 원칙이 활용되겠죠. 그러니까 예측과 변동의 원칙은 가치를 추계할 때 필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가치 추계 중에 어떤 가치와 어떤 방법이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수익 환원법을 들어줘야 돼요. 수익 환원법. 그럼 정리. 가치 정의와 관련된 부동산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영속성. 수익 환원법과 관련된 특성은 무엇입니까? 영속성. 자, 가치 정의와 관련된 가격 원칙이 무엇입니까? 장래 이익의 변화를 예측해야 되니까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이고,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장래 수익으로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추계하니까 예측과 변동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2번 옳은 지문. 그 다음에 건물의 증축, 리모델링 등 추가 투자의 적정성이네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은 기여의 원칙이죠. 기여의 원칙. A가 틀렸죠.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은 정의가 뭐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항상 토지는 어떤 수익이 배분되더라. 자녀 수익이 배분된다는 거죠. 토지는 다른 요소에 다 분배되고 난 나머지 자녀 수익이 배분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 배분법의 수익 배분의 원칙에 근거한 방식이 자녀법이 있는 거죠. 자녀법은 수익 배분의 원칙에 근거하더라. 자, 외부성의 원칙. 자, 외부성의 원칙은 미국 부동산 교과서에만 있는 거예요.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환경이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외부성을 우리는 외부 효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외부 효과.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부동산의 가치나 유용성에 영향을 줍니다. 외부 효과 관련되어 있죠? 외부성의 원칙.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자, 5번은 기출 지문인데요. 이거 국어를 좀 하셔야 돼. 잘 보셔. 균형의 원칙은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리고 부동산 구성 요소. 그러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겠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강조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수식어를 넣어놨어. 이렇게. 어떻게 넣어놨냐? 균형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런데 이 적합의 원칙을 수식하는 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그래서 해석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이고요.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기출돼서 많이 틀렸던 내용이에요. 3번 부동산 가격 원칙 스탑.
자, 풀어보셨죠? 자,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됩니다. 이번에 또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왔죠? 그럼 질문이요? 우리 수익화하는 법은 어떤 원칙과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예측, 변동의 원칙. 부동산 특성 중에서는 영속성.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기본적으로 내 물건이랑 유사한 물건을 통해서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비슷한 물건은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되더라. 이게 전제가 돼야죠. 비슷한 물건은 가격도 비슷해지니까 유사 물건의 거래 가격으로부터 내 물건의 가치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체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죠. 다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시장에서 내 물건이랑 유사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느냐 그걸 통해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비슷한 부동산이라면 가격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대체 원칙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는 항상 내부를 뜻하죠. 내부 구성 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이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로 고려돼야죠. 항상 균형이 없으면 기능적 감가, 적합관계가 없으면 경제적 감가.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근거,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주택은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장지역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뭐 그런 거잖아요. 포인트는 주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역, 주거지역에 있을 때 지역과 적합하다는 거죠. 지역이라는 건 항상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외부 환경이니까 외부 환경과의 적합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옳은 질문.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활용해야 될 가격 원칙은 적합의 원칙. 제가 일부러 나란히 표시해놨어요. 지역 나오면 지역 분석, 지역 나오면 적합의 원칙, 지역 나오면 경제적 감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 일단 공시지가 기준법의 이해부터 선행돼야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게 실무규칙이에요. 실무규칙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랑 똑같습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이랑 비슷한 방법이잖아요. 거래사례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거래사례처럼 쓰는 거죠. 그런데 거래사례비교법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은 항상 비교 과정을 사, 시, 지, 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을 하지 않죠. 이유는 뭐예요? 공시지가라는 건 공적인 지가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지가에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거래 사례 대신에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 여기에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요인 보정이라는 게 얘는 추가돼요. 기타 요인 보정이라는 게. 다시 거래사례 비교법은 항상 사, 시, 지, 개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죠. 근데 거래사례 대신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면 공적인 지가니까 사정 보정을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공시지가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기타 요인 보정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자, 그럼 순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해야죠. 기억. 아이고 애들 다 기억이네.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사정 보정. 그러니까 리을이 있는 것들은 다 삭제한 거예요. 리을이 있는 거. 리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시점 수정으로 들어가야죠. 시점 수정으로. 그러니까 기역, 미음으로 시작해야겠네요. 기역, 미음. 여기네요. 기역, 미음 여기. 그러니까 정답 5번. 뒤쪽을 보지 않더라도 비교 표준지를 설정하고 시점 수정을 합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비읍이 뭔가요? 지역 요인, 비읍. 그 다음에 시옷이 개별 요인.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다고 여기에. 그렇죠. 그 밖에 요인 보정. 이런 걸 우리는 기타 요인 보정이라고 그래요. 실무에서 이 기타 요인 보정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요 맨 마지막에 요 기타 요인 보정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보상이에요. 보상이면 요 기타 요인 보정에다가 1.2를 곱해줘요. 1.2를. 뭐하러 1.1을 곱해주니 20% 더 준다는 거야. 20%.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담보평가 같은 거 있죠? 담보평가 같은 거는 여기다가 기타 요인 보정으로 0.8을 해줘요. 실질적으로 해줘요.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한 20% 깎겠다는 거야. 깎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타 요인 보정으로 보정하는 거예요. 사례 하나 제가 소개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문제 풀으셨죠? 들어간다. 일괄평가, 그 다음에 구분평가, 부분평가. 자, 이것도 제가 요령을 알려드렸네. 항상 우리 시험에 감정평가의 다양한 형태가 나오면 정답은 3가지에 있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3가지. 야, 3가지가 뭐니?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 3가지의 정답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항상 이 3가지를 먼저 읽어주세요. 자, 일괄평가.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고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1. 괄하여 평가합니다. 1번 맞았어요. 그러면 3번을 그 다음 읽어야죠.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옳은 지문이네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읽어봐야죠. 조건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네요. 일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조건부 평가가 아니라 부분 평가네요. 역시 또 정답이 부분평가 있네요. 이 문제도. 그래서 정답 2번이죠. 자, 부분평가의 정확한 정의 기억나십니까? 자, 부분평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은 원칙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이라도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분평가의 정의죠. 자, 암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암기해야죠. 그러면 부분평가의 사례로 자주 나오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들어주셔야지. 자녀지에 대한 보상평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된 부분에 대한 보상평가. 이 2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나머지 현황은 우리 감정평가 원칙이잖아요. 현황은 원래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데 감정평가는 현재가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가치를 추계하니까 해석은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 기준 시점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있는 그대로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자, 우리 시험에 희한한 게 하나 나왔어요. 참모. 요 참모는 군대에서 저희들은 많이 썼는데 부하 직원이란 겁니다. 부하 직원. 대장이 참모 데리고서 그러면 부하 직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 평가라는 건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 중개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어떤 회사에 취직해요. 그리고 그 회사나 은행을 위해서 뭔가 중개나 평가를 하면 이걸 우리는 참모평가, 참모중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딘가에 고용이 되는 거예요. 고용이 되면 그 고용주인 회사, 고용기관인 또는 은행, 자 회사, 은행 이런 이들을 위해서 뭔가 행한다는 거죠. 직원, 부하 직원으로서 이런 걸 우리는 참모평가라고 합니다. 평가사에서도 여기 나왔어요. 참모평가가 주의해 주세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스탑. 자, 풀어보셨겠죠? 일단 효상 나오면 뭐예요? 효상유, 가치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효용은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인데 요 문구가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경제학의 정의니까. 효용이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재화의 능력. 그런데 부동산이라면 이 부동산의 능력, 효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수익성,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거주의 쾌적성, 공업용 부동산이라면 생산성 등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의 효용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죠. 시험에는 지역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공법상 제한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소유권, 관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양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상대적 이소성은 항상 부족하다는 뜻이 들어가야죠. 상대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자, 토지의 공급에 비해 토지의 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비해 수단이 적다. 공급에 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이 많다. 헷갈리네. 아무튼 인간의 욕망에 비해 토지의 수단,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에 적용되는 자료를 요인 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틀렸네. 요거, 자,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크게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문자를 어떻게 땄어요? 확요사, 확요사. 자, 첫 번째 확인 자료는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자료죠. 확인하는 자료, 등기부 대장. 그 다음에 요인 자료는 가치 형성 요인과 관련된 자료예요. 즉 일지계,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요 사례 자료가 감정평가 3방식과 관련된 자료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가 있어야 되고 원가법은 원가 또는 비용의 사례가 있어야 되고 수익환원법은 수익 또는 임대 사례가 있어야죠.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에 필요한 자료는 사례 자료 이렇게 해야죠.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나왔네요.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기준 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뒤에 단서도 있죠. 일시적인 이용이나 불법적인 이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시장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통상적인 시장에서 대가리, 그 다음에 꼬랑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지요. 두 가지는 기억해 줘야죠. 통상적인 시장이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의뢰인이 어떤 가치를 추계해 달라고 아무런 말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의뢰인이 시장 가치 말고 투자 가치라든지 담보 가치로 가치를 추계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의뢰인이 기준 시점을 딱 찍어줘요. 그러면 그 기준 시점에서 가치를 추계하면 되겠지만 의뢰인이 기준 시점을 찍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 시점을 의뢰인이 찍어줬다면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거고, 법정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 더 이것도 볼까요? 자, 의뢰인은 감정평가를 할 때 다양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업 중에 된 조건이 이걸 들었을 거예요. 지금 2층짜리 주택인데 내가 이거 곧 있으면 3층으로 증축할 거야. 그러니까 3층으로 증축한다고 가정을 하고, 즉 증축을 가정하고, 이게 바로 의뢰인이 설정한 조건인 거예요. 그럼 이런 조건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걸 조건부 평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의뢰인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항상 부동산의 가치 추계는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기준 시점에서의 공법상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야. 그런데 의뢰인이 야, 지금 현재 2층인데 야, 3층을 가정하고 한번 평가를 좀 해줘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조건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더라 없더라? 할 수 있더라. 이런 걸 우리는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7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여기는 일부러 제가 임료를 갖고 왔어요. 임료 평가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적산법, 수익분석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자, 임대사례법에 의해서 추계한 각 임대료를 비준임료, 적산법은 적산임료, 수익분석법은 수익임료. 공식은 자, 임대사례 비교법은 필요 없고, 적산법은 항상 초대 경비 아저씨, 수익분석법은 순수 경비 아저씨,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수익분석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은 가격, 가치를 구하는 거고, 수익을 분석하는 것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라 그랬어. 수익을 환원하면 가치가 되고, 수익을 분석하는 이유는 임대료를 추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익분석법이란 항상 기업 경영의 총 수익을 분석하고 순수익의 경비를 더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순수 경비 아저씨. 적산법은 초대 경비 아저씨,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경비를 더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설명해 드렸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비를 더합니까? 초대 경비 아저씨, 순수 경비 아저씨 합니까? 그럼 항상 임차인이 집 주인인 임대인에게 주는 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비를 포함해서 지급하잖아요. 월세 50에 5만원 관리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집 주인에게 플러스 5만원을 플러스해서 5만원 관리비를 더해서 지불하는 것이죠. 이런 뜻이라고 그랬고. 자, 8번. 스탑. 문제 풀어보셨죠? 자,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 거기에 감, 가 수정을 해서 임대료, 이게 틀렸네. 원가법은 가니까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죠. 그럼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은 적산법이고, 자,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고, 수익을 분석한다라고 나오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죠. 근데 2번은 뭐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수익환원법은 뭘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까? 가치정의, 그러니까 부동산 특성 중에서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고, 영속성,
그 다음에 가격 원칙은 뭐와 관련돼 있고 예측의 원칙, 미래 변동의 원칙 이렇게 관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수익하는 법은 항상 장래 수익으로부터 추계하는 거예요. 요놈이 틀렸어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못 봤으면 작살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발생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생. 그러면 효, 상, 유가 들어가야죠. 일, 지, 개라고 있으니까 틀린 거죠. 가치 형성 요인이죠. 그 다음에 살림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맞았네요. 그럼 살림, 오리지널 문구 한번 볼까요? 오리지널 문구. 자, 살림은 의뢰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죠. 왜 구분하는 것입니까? 산지와 인목은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구분해서 평가할 때 인목은 어떤 방법을 쓰나요? 거래사례비교법. 그 중에서 어린 나무, 소경, 목립은 어떤 방식을 쓰나요? 키울 때까지 들어간 비용, 원가법으로 적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서가 있다고요. 단서가 다만 이렇게 시작하는,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만 의뢰인이 산지와 인목을 일괄해서 평가를 의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산지와 인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의뢰인의 요청으로 산지와 인목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라면 어떤 방식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근지역이라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요놈이 틀렸네요. 지역이니까 개별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작년 함정이네요. 지역 요인. 자, 단독주택 가격 공시. 단독주택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흐름이 토지의 가격 공시,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나 더 등장했어요. 뭐가 기억난다?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 안 보이네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가 하나 떠올랐잖아요. 그러면 요거 흐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택은 항상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다시 우리 단독주택은 어떻게 나눠져요? 표준주택과 표준주택, 표준이와 개별이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은 단독으로 소유하면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라고 하죠. 일반 부동산. 자, 그 다음에 자, 공동으로 소유하면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단독으로 소유하는 일반 부동산과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집합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은 이게 비슷한 구조니까 일반 부동산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은 표준이와 개별이로 나눠서 가격을 공시하고, 그 다음에 집합 부동산은 공동주택과 같은 레벨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수조사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게 재작년에 법에 개정이 됐다는 거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럼 지금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합니까? 공시하지 않는다겠어요. 아직 실무에서는 법의 근거만 들어가 있다. 자, 그럼 나머지 볼까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단독주택이라면 표준주택이 나와야죠. 표준주택. 그런데 표준주택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요 놈이 들어가야죠.
표준주택은 어디서 선정한 주택입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을 물어봤어요. 일단 요 놈이 들어가면 안 되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은 두 문자가 요건가요? 두 문자가 면상, 표주리, 그 다음에 지용도, 지용도. 그러니까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사항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이죠.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요, 요 가운데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것만 쏙 빼고 어떤 게 들어가요? 용, 연, 구사,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용용, 구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요거 맞았네요. 자, 개별주택 가격, 우리가 공시지가부터 해볼까요? 개별 공시지가는 항상 발표해야 돼, 공시해야 돼, 결정 공시해야 되나요? X죠. 표준지 공시지가로 선정된 토지, 그 다음에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작업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이라는 작업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4번은 왜 틀렸어요? 일단 개별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이가 틀린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얼른 찍어봐요. 뭐가 틀렸어요? 요놈이 빠져야죠. 요놈이. 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 중 어려운 게 요 문구예요.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했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공시 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주택의 변화가 생겼다면 1월 1일자의 공시지가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생각이 떠올라야죠. 공시 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주택의 상황이 변했다면 1월 1일자 과거의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정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7월 1일 또는 다음 연도 내년 1월 1일인 것이죠. 다시 공시 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주택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토지에 합병이 생기거나 건물이 신축이 일어나는 등 주택의 상황이 바뀌면 공시 기준일인 1월 1일자의 가격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일자 가격을 버리고 대신 7월 1일자나 내년도 1월 1일자로 개별주택 가격을 다시 결정 공시하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논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입니다. 조세 산정의 기준이면 표준이가 아니라 개별이가 나와야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죠. 지용도가 도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죠. 단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또 틀렸네.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인 거죠. 단독주택. 자, 그리고 5번 지문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요것도 해볼까요? 표준지 공시가는 우리 상식의 가격 산정이 맞아요. 현장에 가서. 그러나 개별 공시가는 항상 어떻게 산정합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공무원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뭘 쓰는 거예요?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산정을 하는 거죠. 산정을.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개별으로 산정하는 거죠.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 표준 주택 가격에 가격에 이번에는 주택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5번 지문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때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0문제 해설 빡빡 해드렸어.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